얼마 전에 제가 그 미래교육지구 교육부에서 그 하고 있는 거기 성과 공유회를 다녀왔는데, 다녀오면서 이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지역 소멸에 대해서 되게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진짜 제 가슴에 딱 울린 게 그때가 굉장히 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 하나의 어떤 정책을 하는데 이거 잘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이 현미경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질병의 원인을 뭐 그 사람이 뭐 죄를 졌거나 신의 말을 안 들었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했대요. 현미경이 발명되니까 바이러스나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도 진단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처방이 가능하고 지금은 예방의학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우리 사회 문제를 우리는 진단하려고 하지 않고요. 성급하게 처방하죠. 성급하게 실천하죠. 제가 처음에 의심하고 주저하기라고 했던 게 과연 우리는 제대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진단하고 내가 실천하는 걸까? 라는 어떤 생각들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먼저 진단이 필요한데, 진단을 위해선 어떤 일이 결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수직적으로 인과관계. 그리고 우리 사회는 다양한 체제들이 서로 수평적 이해관계 맺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 서술이 필요한데, 이거 되게 지루할 수 있는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한번 우리가 교육의 지금까지 어떤 수직적 인과관계의 결과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제를 뒤집기 위해서는 필요해서 우리가 시대는 원시,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왔고요. 생산관계도 계속 변해왔죠. 그리고 노동의 목표도 변해왔어요. 원시시대는 생존이 목표였어요. 그 다음에 고대 중세는 농경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인간이 생산 노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생산하지 않았어요. 합포하시는 분이 한 분씩 두 분씩 들고 계신데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돼서는 노동의 목표가 이윤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건데 제가 기타 조금 치거든요. 예. 이 마틴의 D200이라는 기타인데 이 기타의 가격을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쓴 다른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책을 드릴게요. 학생이신가요? 예. 예. 마틴 D200. 600만 원. 예? 600만 원. 제가 600만 원까지 가지고 이렇게 퀴즈를 내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기타가 100이 넘는다는 걸 정말 깜짝 놀랐는데 600 아니고요. 더스 좀 써보시죠. 제 강의 전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항구하시고요. 예? 200? 장난하세요? 예? 2000? 6000? 6000? 아니 뭐 스트라디바리스 6000? 6000보다 높아요. 6억은 아니고요. 예. 2억 가장 근사한 가격으로 줬어요. 약 1억 5천 정도 돼요. 나중에 드릴게요. 제가 안 하셔도 되니까.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이 기타가 금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왜 이게 2억이나 줄까? 1억 5천이나 줄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본주의 시대 이전의 기타는 상인이 아니라 장인이 만들었어요. 방망이 가는 노인이라는 거 아시죠? 정말 더 이걸 어디 가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 읽고 중에 독후감 거기 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그러시는데 나쁘신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기타의 울림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습도와 온도의 견딜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근데 자본주의 이후에 기타를 만드는 사람들은 상인들이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더 이걸로 돈을 많이 벌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음악이라고 하는 건 저도 이제 뭐 기타 조금 치지만 여기서 잠깐 광고하자면 유튜브 낭만백수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죠? 제가 강의를 끝나면서 꼭 홍보를 하는데 여기 몇 분 계시죠? 하고 나면 다 할 것처럼 고개 끄덕거리는데 정작 들어가면 한 번도 안 와요. 지금 핸드폰 열고 지금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하시는 분들 귀에는 그 상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그 기타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프리우어 방식,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엄청난 음향곡들이 불타 없어졌어요. 마틴이라는 회사는 그 전에 음향곡들을 많이 벌목해서 건조를 시켜놨고, 그리고 그 시대의 기술력을 가지고 만드니까 거기에 기꺼이 그 기술력에 1억 5천의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으로 변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가치가 생기는 거고요. 지금은 저는 단호하게 노동의 목표가 생산과 이윤도 아니고 여가로 이동한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근데 여전히 아니 또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의 목표는 어떻게 변했을까? 저는 원시시대 때 알타미라 동물벽화를 그렸던 사람이 어떤 뭐 여유가 남아서 그걸 그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자기가 열심히 잡은 물소의 형체를 남겨서 후대들한테 그 관찰의 결과를 남겨주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고대 중세는 계급별 사회화가 교육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근대 교육에서는 생산력 확대와 계층 상승의 도구로 교육이 쓰이고 있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메리토크스 클래스라는 말하고 있거든요. 네가 그렇게 찌질한 건 네가 재능이 없고 노력하지 않아서야. 구주의 문제를 개인한테 전가시키기 위해서 교육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육이. 그런 존재를 우리가 한번 뒤져봐야 되지 않을까. 수평적 이해관계를 보면 정치가 대표적인데 정치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치를 전문가한테 권한을 위임해요. 그죠? 정치는 원래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는데 정치인만 정치적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권한을 주죠. 그러다가 책임도 떠넘겨요. 우리 사회의 모습에 어떤 이거를 해서 니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나는 잘못 없어라고 이제 분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러면 보상을 좀 많이 주든가. 이 악순환의 결과가 우리 사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정치만 이럴까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의 책임을 교사한테 전가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뭐든 우리 사회의 모든 이 전문성들이 자기 체계 안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하정우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니콜라스 루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회적 체계, 정치, 경제, 교육 모두 우리 사회의 필요성에서 출발했죠. 그 당시 우리 사회를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확대 재생산에만 몰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수평적 이해관계 안의 모습인 것 같고요. 이 그림은 뭐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2년 2개월 14일 동안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 어공으로 혁신교육직을 담당을 하면서 이 그림을 딱 그려놓고 마치 신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어떤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게 뭘까요? 뭐 같으세요? 이 기괴한 도형이? 저는 이거를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게 교육이냐면 학의 입장에서는 교육은 완벽해야 돼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관의 입장에서 교육은 일반 행정을 하는 관의 입장에서 교육은 단순하고 밋밋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그 일반 뭐 구청이나 뭐 시의 공무원들 만나면 그 부서에 있는 교육부서에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교육 전문가가 아니에요. 행정 전문가지. 그분들은 교육을 하나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민들은 교육이라고 형체가 없고 울퉁불퉁하고 매우 고통스러워요. 이게 교육인데 각각이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교육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민과 관과학이 만약에 거버넌스를 한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만의 내부 서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들을 함께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되게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 때 은평에서 마을 강다 집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강사가 학교에 딱 갔는데 선생님이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죄송해요. 쟤는 수업에 집중을 잘 안 하고 약간 좀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으니까 많이 힘드실 거고 주위에서 수업을 시작해달라고. 알겠다고 고맙다고. 수업 딱 들어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엄마를 필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죠. 저는 감히 마을 따위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는. 그 아이의 가능성과 이 안에는 우주로도 감당 못하는 어떤 게 있는 거죠. 근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감히 마을 따위가 갑질을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을과 학교와 많은 사람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부모가 생각하는 아이의 모습과 요즘은 집에서 사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아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또는 학교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분들이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담은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미래교육축을 보면서 공모와 지역 소멸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는 공모 사업을 하면서 되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쟁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공모도 경쟁 방식이죠. 이런 것과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단어에 숨겨진 진영의 표식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고려 거란 전쟁 자주 보시죠. 마치 가운데 저거 딱 누르면 영상이 나올 것 같은데 이미지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 고려 시대 때 지방 후족들이 막 이렇게 주민들을 막 이렇게 착취하고 이런 걸 보니까 중앙 집권을 해야 된다는 오래된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가장 친하게 관계를 맺어야 할 주변 사람을 믿지 않고 외부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얻으려고 했던 어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가까이 있는 천사는 악마로 보이고요. 멀리 있는 악마는 천사로 보여요. 여러분 지역에 같이 살고 있는 섬실한 그런 분들이 여러분 삶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천사들인데 너무 가까우다 보니까 근데 이게 되게 독특한 우리나라의 되게 특성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니 우리나라는 근대 교육이 서양보다 일찍 시작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대 교육의 특성이 산발이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계층 상승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이미 그걸 시작했어요. 15세기에. 그리고 한영훈 번이 그 과거 칠세의 사대라는 책에서 조선시대 때 과거에 급제한 평민이 40%가 넘는데요. 그 중에 정승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조선은 귀족사회가 아니에요. 관료사회예요. 어떤 오래된 습성 때문에 교육에 대한 되게 서양과 비교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어떤 그런 문화와 어떤 관성들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중앙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 미술관용 동물원이라는 영화거든요. 지방 동거는 뭐냐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중앙이 우리의 모든 어떤 걸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옆에 그 미술관이 잘 나가고 있으면 옆에 또 미술관이 있는 게 아니라 서울이라는 기준에 우리 모두가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동물원을 짓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방 동거는 제가 공주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공주의 시민들이 우리 세종과 편입시켜줘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매우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게 또다시 서울과 지방 그 계란 노른자와 흰자 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거기 계신 분한테 들었던 말이 미술관이나 동물원처럼 행정수도 옆 문화수도를 만들어라. 완주는 뭐가 정책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기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의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지방소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우리가 소위 공모 사업을 하면 중앙정부의 기준으로 지방정부를 이렇게 줄을 세우는 게 이제 공모 사업이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그 돈 받고 막 신나하죠. 그리고 이 지방정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 지방정부가 기회를 싹 빼버리면 어떡하죠? 안 돌아가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이 책이 정말 귀한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은 현장의 필요성에서 시작됐고요. 중앙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교육지가 끝나도 혁신교육지가 시작할 때 더 잘할 수 있었고요. 끝나도 아무 영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저의 생각이지만 저는 이제 우리 시대가 현장의 합의에 대한 인정을 하고 지원해줘야 되는 거 생각이 드는데 이거 되게 도발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마을고학교는 적과의 농축이다. 죄송해요. 왜냐하면요, 저는 솔직히 말해봐요. 학교에 지금 우리나라 학교의 그 목표는 선발이에요. 자기 지역에서 더 좋은 우선 아이들을 뽑아서 서울로 올려보내고 용을 만들어서 개천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체제에 아무 생각 없이 저는 학교도 지역을 지면서 새로운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주도에 한번 그 마을 공동체의 성공한 사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갔는데 공동주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학교 갈 나이가 되니까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민의 성장은 예산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가 예산이 끝났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그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드디어 진정한 혁신이 시작될 수 있겠다. 우리한테 주어진 그런 상황을 나쁘게 하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공모 사업은 할 수 있어요.
하셔도 좋아요. 근데 그게 중앙에 의존하고 중앙의 힘을 다 강화시켜놓은 공사업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우리들만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역에서 정말 악마처럼 보였던 천사의 면모를 봐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저는 그 사업이 지역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